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53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17강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판례 첫 번째 강의로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러한 주제로 판례를 통해서 질의응답식으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결 95마의 1262호 판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례의 핵심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표를 통해서 그 판례의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판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핵심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면 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신축된 건물은 토지가 경매로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대결 95바 1262호 판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된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면 토지 근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것이 대결 95바의 1262호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도표를 통해서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갑소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인 갑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설정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 갑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을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을 토지의 지상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갑소유의 건물이 그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갑소유의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이것이 이 판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갑소유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첫 번째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지상에 건물이 신축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지상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판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건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토지를 낙찰받아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결국 달라졌어요. 이때 신축 건물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의 효용가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입니까? 토지의 효용가치가 가장 높을 때는 지상에 건물도 없고 수목도 없고 기타 지상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일 때가 토지의 효용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를 향후에 어떤 용도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토지의 효용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상의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왜 인정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토지 건저당권자는 나대지 상태의 양호한 환가가치를 감안해서 담보 활용을 했으나 토지의 건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신축된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면 그 건물로 인해서 토지 낙찰자는 소유자로서 온전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건물이 낙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토지가 저가에 매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토지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건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것이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건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가 건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가 제3자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물 소유자 갑이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를 보시면 토지의 건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어요. 그 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면 가장 환가 가치가 좋은 나대지 상태에서 건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담보를 활용한 담보권자에게 상당히 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 있다면 그 토지가 저가에 낙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건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건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판례의 사례에서는 건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17강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첫 번째 판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토지의 건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될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건저당권 설정자한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것을 해답으로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법정지상권 제18강에서도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핵심 판례를 계속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꼭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이론 강의 16편의 강의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1강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부터 시작해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6편의 강의에서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16편의 이론 강의를 보내드렸는데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지금까지 총 16편의 이론 강의를 기반으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실력을 다져보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개의 강의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